남이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기를 기대해선 안 된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남이 나를 무슨 수로 안단 말인가.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 타인에 대해 속속들이 알기란 불가능하다. 혹시 누군가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한다면, 또는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다. 이해는 말하자면 합의된 오해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서로를 오해해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안녕하세요. 하루승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그럼에도 왜 사느냐 묻는다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은이 미나미 지키사이, 백운숙 옮김, 출판은 서사원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좌절이 필요하다. 예전에 한 중학교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 사회를 맡은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줄 거라며 나를 소개했다. 그런 이야기엔 자신이 없습니다만 이라며 나는 운을 뗐다. 저는 60이 다 된 늙은이라 사실 여러분의 마음은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가 인생에 도움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중학생 시절이 있었지요. 그때를 떠올리며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건 좀 괜찮네 싶은 말만 마음속에 간직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 풀어놓은 이야기를 간추리면 이렇다. 어른들은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꿈을 이루며 살면 박수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이 나이를 먹도록 살면서 배운 점이 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인생에는 훨씬 많다는 점이다. 살면서 한 번쯤은 꿈이 무너져 좌절한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꿈이 산산이 조각나도 인생은 계속되니까. 꿈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건 꿈이 무너져도 살아갈 수 있느냐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여러분의 선생님과 엄마 아빠는 어릴 적 꿈었던 꿈을 이루어 꿈에 그리던 인생을 살고 있을까? 밭일을 하고 공원을 산책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새삼스럽게 꿈과 희망이 필요할까? 꿈 같은 거 이루려 하지 않아도 모두 건강히 잘만 지낸다. 그러니 없는 꿈과 희망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다. 아무 문제 없으니 마음을 편히 가져도 된다. 미래가 창창한 중학생에게 하기에는 너무 노골적인 말 아닌가 싶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었다. 다행히 나의 이야기가 와 닿았던 모양이다. 꿈과 희망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다. 다만 꿈과 희망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꿈은 보통 직업을 가리킨다. 요즘 사람들에게 꿈은 곧 되고 싶은 직업이고 이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고 한다. 그런데 일장에서 이야기했듯이 나라는 존재는 애당초 모호하다. 그래서 직업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에게 도움되는 일로 돈을 벌 수 있는가다. 직업은 꿈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이를 알지 못하면 꿈과 희망이라는 말에 덫에 걸리기 쉽다. 정말로 훌륭한 건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 아니다. 꿈이 산산이 조각나도 살아가는 사람이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굳건히 사는 사람이다. 꿈과 희망을 이루며 산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순탄한 삶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사람들의 기대와 중압감을 견뎌내고 좋은 결과를 냈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들은 타고난 재능과 정신력이 있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그에 걸맞는 노력을 했을 따름이다. 재능과 노력에 걸맞은 성과를 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뼈를 깎는 노력을 했지만 메달 근처에도 못 간 선수가 메달을 딴 선수보다 못한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원하는 바를 위해 있는 힘껏 최선을 다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 꿈을 손에 넣으려 온 힘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런 좌절을 털고 일어나 다시금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의 저력은 얼마나 감탄스러운가. 좌절은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마음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재산이 된다. 사람에게는 좌절이 필요하다. 좌절감을 맛보면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지 저울질하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 욕심을 채우고 싶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기왕이면 나에게 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평소에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잘 될지도 몰라. 이게 나한테는 더 좋겠어 하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번 실패를 맛보면 이리저리 따져보던 마음이 싹 가신다.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꿈이 산산이 조각나면 이익을 따져가며 행동하기보다는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된다. 나에게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지 알 수 없더라도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이런 이에게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니 꿈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낙심할 것 없다. 꿈과 희망이 오히려 인생의 걸림돌이 될 때도 있다. 꿈이든 희망이든 어찌 보면 마약이나 다름없다. 이루어질 리 없는 꿈을 하염없이 붙들고 있는 건 꿈이라는 환상이 거쳤을 때의 현실이 두렵기 때문이다. 꿈과 희망을 꼭 붙들고 있기가 힘겹지는 않은가? 계속 힘겹게 붙들고 있을 텐가? 아니면 놓아버리고 편해질 텐가? 꿈이라는 말 뒤에 가려진 속마음을 한 번쯤은 유심히 살펴야 한다. 집착 뒤에 숨은 불안. 나에게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알면 구태여 남에게 물을 것도 없다. 아침 시간을 여유롭게 쓰며 하루를 평온하게 보내고 싶다면 수입이 다소 줄어든들 무슨 상관이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하루하루가 바빠도 별 수 없다며 열심히 일하면 그만이다. 괴로워할 필요 없이 어느 하나를 고르면 된다. 무엇을 바라는지,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니까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그래서 원하는 무언가를 손에 넣으면 행복해지리라 착각한다.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다. 호화로운 저택에 살고 싶다는 둥, 유명세를 타고 싶다는 둥, 애당초 불가능한 일임을 스스로도 잘 알면서 무턱대고 바란다. 이런 이들은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 줄곧 심한 불안에 시달리곤 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불안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을 잠재워줄 대체제를 찾을 뿐이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욕망이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욕망은 최근 몇 년 사이 각광받는 비우는 생활에서도 드러난다. 물건은 말할 것도 없고 가구조차 거의 들이지 않는 심플한 집에서 지내는 생활이 인기다. 그런데 본질을 들여다보면 삭막하기 그지없는 집은 잡동사니가 가득한 너저분한 집과 다르지 않다. 극단적으로 심플한 생활에는 내 집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다는 욕망이 깔려 있다.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과 본질적으로 같다.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욕망에 버리기도 포함되는 것이다. 어떤 생활을 하든 저마다의 몫이다. 다만 늘 마음에 새겨야 할 점이 있으니 바로 모든 일이 내 마음처럼 착착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버리고 싶다고 생각하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유를 모르면 아무리 원하는 것을 쫓고 먼지 하나 없는 깔끔한 집에 살아도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 그러니 생각을 뒤집어야 한다. 나는 대체 무엇에 불안을 느끼는가?
어떤 상황이 나를 불안에 떨게 하는가?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 삶의 테마는 무엇인가? 자기 삶의 보람은 아내라고 확신에 차 말하는 남성을 언젠가 마주한 적이 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싶어 잠시 고개를 갸웃했는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이 남성은 회사에 인사 발령을 거부한 적이 있는데 이유인즉슨 아내가 이사를 원치 않았다고 했다. 그럭저럭 승진은 했지만 딱히 출세한 건 아닙니다. 인사 발령을 거부한 탓일지도 모르지요. 남성은 이렇게 말하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딱히 아쉬워하는 기색도 없었다. 아내를 배려해서 인사 발령을 거부한 건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아내와 승진을 두고 저울질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으리라.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분명하고 삶에 명확한 테마가 있으면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잠시 망설이다가도 끝내 스스로 길을 찾는다. 이런 사람에게는 잠재력이 있다. 나에게 소중한 테마는 무엇인가? 어떤 것이든 좋다. 갈림길에 섰을 때 삶의 테마는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준다.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탄탄한 정신의 밑바탕이 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승진을 포기할 만큼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건 아내에게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닌가? 설령 의존이라 해도 남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저 사이좋은 부부일 뿐이다. 아내를 너무 소중히 여긴 나머지 생활이 흐트러지고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말이다. 의존의 정도가 심하면 관계가 병들어 서로를 좀먹겠지만 사이가 원만하다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든 신경 쓸 바가 아니다. 물론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둘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고 사별의 아픔을 겪기도 한다. 그러면 소중했던 만큼 얼마간 비탄에 잠길 것이다. 그렇다고 나중 일을 두려워하면 그 누구와도 인연을 맺을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 내가 정한 테마를 소중히 여길수록 정성을 듬뿍 들일수록 마음이 깨졌을 때 받는 충격이 크다. 하지만 미리 각오해야 한다. 소중히 여기는 일, 인연, 삶의 테마는 변할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남과 인연을 맺자. 때로는 넘어질지언정 자신의 테마를 따라 살아보는 거다. 소중히 여기고 싶은 가치가 있다면 그 밖의 일들은 그저 흘러가도록 두어도 된다. 고민은 줄고 삶은 한결 가뿐해질 거다. 흔들릴지언정 넘치지 않는 마음. 타인이라는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와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해도 흔들리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 마음이라는 그릇에서 감정이 넘치지만 않으면 된다. 부동심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 앞에서 묵직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나 한치의 일렁임 없는 수면처럼 고요한 마음을 일컫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 수는 없다. 희로애락이 없으면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생각하는 부동심은 흔들릴지언정 넘치지는 않는 마음이다. 오뚜기처럼 흔들려도 무게중심 하나는 굳건한 마음이다. 제 아무리 세차게 흔들려도 넘어지는 법이 없으니 얼마나 기특한가. 예상치 못한 일에 마음이 흔들리고 선뜻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화가 나도 부드럽게 흔들리다 이내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균형감을 잃지 않고 평균대 위를 걷듯이 말이다.
내가 정한 길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이야. 길 위에서 잠시 흔들린다 한들 문제될 건 없다. 우리는 왜 감정에 번민할까? 세상 이치를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다. 감정이 얽힌 문제 중 열의 아홉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을 바르게 보면 처음에는 감정이 동요하더라도 번민이 뒤따르지 않는다.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판단을 흐릴 때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린다.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건 어쩌면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일 수 있다. 또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나의 마음을 바로 보려면 먼저 감정을 물리적으로 멈추어야 한다. 나 역시 감정에 흔들릴 때가 있다. 다만 감정의 진폭을 다스리는 방법을 깨달으면 크게 휩쓸리는 건 피할 수 있다. 감정의 흐름을 끊어낼 줄 알면 흔들려도 이내 제자리를 찾는 오뚜기와 같은 부동심을 기를 수 있다. 감정의 파도에서 내려오기. 감정이 흔들려 마음에 큰 파도가 일어도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방법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건 A 회의사에서 행정일을 보던 때였다. A 회의사는 꽤 규모가 크고 많은 승려가 속해 있는 절이다. 승려들이 모인 곳이라지만 저마다 맡은 일이 분명하고 서열도 확실하다. 이런 점은 여느 대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후배는 내 마음 같지 않고 상사는 말이 안 통하고 속이 타는 건 다반사고 화가 올라오기도 한다. 그러나 승려에게는 참선이 있다. 매일 참선을 하면서 감정과 생각의 끈을 끊는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상황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 후배가 그런 실수를 한 건 내 말이 잘못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누구나 실수는 하는 것 아니던가. 아무리 화가 나도 참선을 하고 나면 이렇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다. 감정과 생각의 파도에 휩쓸려 세상 일을 바라본들 달라지는 건 없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부동심을 기르려면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흐름을 끊어야 한다. 그런데 소용돌이치는 마음을 의지만으로 진정시키기는 힘들다. 흐트러진 마음을 가라앉히고 의식의 방향을 바꾸려면 몸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좌선 없이도 감정과 생각을 차단하고 마음을 가라앉힐 방법은 있다. 감정을 잠시 내려두고 감정에서 한 발 떨어지는 거다. 산책을 하고 한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보고 차를 찬찬히 맛본다. 식사를 혼자서 음미해도 좋고 욕조에 몸을 담그고 물의 감촉에 집중해보는 것도 좋다. 그러면 파도치던 마음이 이내 잠잠해진다. 마음이 번잡할 때면 옛 사진을 꺼내본다는 분도 보았다. 잡초를 솎아내고 쌓인 눈을 쓸어내는 단순 노동도 제법 효과가 있다. 단순한 육체 노동을 반복하면 감정 기복이 줄어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혹자는 절에 가면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해묵은 감정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한다. 절을 찾는 행위가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는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절의 기운을 빌려 치유받으려는 목적으로 절을 찾는다면 거래와 무엇이 다른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행동으로 평정심을 되찾을 수는 없다. 평정심을 되찾는 건 기분 전환과는 다르다. 굳이 비유하자면 육상 경기의 도움 닫기와 같다. 경기를 위해 경기장에 발을 길들이고 추진력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 평정심을 찾으려면 새로운 자극이 없고
일상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온천을 찾거나 여행을 떠나면 해묵은 기분이 말끔히 가실 것 같지만 비일상적인 자극은 평정심을 찾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마음이 들뜨고 두근거리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라도 가슴 뛰는 모험담이나 판타지 소설보다는 담담히 읽을 수 있는 단편집이나 그림책이 제격이다. 천천히 거닐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차와 식사로 마음을 가라앉힐 때는 오감에 온전히 집중하자. 지금 예로 든 행동이 아니어도 저마다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기억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온전히 혼자일 것, 그리고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을 것. 마음을 다스릴 나만의 방법을 몸에 익혀두면 필요할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다. 한참 안 하다가 하려면 애를 먹는다. 그러니 평소에 마음의 평온을 찾는 행동을 꾸준히 하면서 습관으로 들이면 좋다. 몸에 익히려면 좌선처럼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도 한번 해볼 가치, 내 것으로 만들어 볼 가치는 있다. 답을 얻으려 하기보다 나의 언어로 문제를 이해하자. 하여튼 큰일이네. 이걸 어쩌지? 이런 막연한 말은 힘들고 괴로울 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 별로라고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거리면 더욱 괴로워질 뿐이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을 해결하려면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질문을 손댈 수 있는 문제로 재구성해야 한다. 가끔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다. 오래도록 제 자신을 돌아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당연한 말이다. 속으로 생각만 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감정이 헛돌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헛도는 감정을 멈춰 세우고 무엇이 문제인지 입 밖으로 꺼내야 한다. 말로 표현한다는 건 곧 감정을 멈춘다는 뜻이다. 고민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건 왜일까? 문제를 찬찬히 들여다본 적이 없어서다. 고민을 말로 표현할 때는 주어와 서술어가 명확해야 한다.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문장으로 지금 상황과 나의 감정이 어떤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쓰거나 말해보자. 그러면 비로소 문제의 틀이 잡힌다. 문제를 유심히 들여다보라거나 해결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저 남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로 바꿔보는 거다.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도움을 받아야 할까? 그저 흘려보내면 될까? 아니면 대면해야 할까? 누구와 누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지금 내 마음은 어떤지 말로 표현하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지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질문을 문제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전에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해보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다. 직접 말로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다만 말로 표현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 감정이 동요하고 격해지는 건 내 안에 확신과 편견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닌 믿음에 내가 반응해서 감정이 격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 감정의 흐름을 멈추고 한 발 떨어져서 내 안의 확신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질문을 문제로 바꿀 수 있다. 생각하기를 잠시 멈추고 평평한 땅 위에 발 딛고 서면 비로소 문제가 눈에 보인다. 나는 어떤 감정에 얽매여 있는가? 증오인가? 질투인가? 분노인가? 슬픔인가?
내가 느끼는 감정 뒤에는 어떤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가? 자, 이제 거의 다 왔다. 열심히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 전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멀리서 보지 않으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다. 건물 밖으로 나와 한 발 떨어져서 보아야 비로소 건물의 생김새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파도치는 감정이 증오인지 질투인지 구별할 수 있다면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괴로움의 80%는 이미 정리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분석하고 판단하면 된다. 문제를 말로 정리하기 어려울 때는 말기의 눈으로 문제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좋다. 말기의 눈이란 죽음을 앞두고서 욕심을 내려놓은 자의 눈을 말한다. 감정에 번민할 때는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을 바라볼 일이다. 그러면 나 자신을 고집하며 사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지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지혜를 지닌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조언을 들을 때 중요한 건 해결책을 듣는 것이 아니다. 나의 문제가 명확해져야 한다. 문제가 명확해지면 구태여 남이 답을 알려주지 않아도 문제에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 빨리 답을 얻으려고 조바심 내지 말고 눈앞의 문제를 자신의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고 남에게도 말해보아야 한다. 힘들게 고민을 털어놓고 보니 나를 비춰주어야 할 거울이 뿌옇더라도 헛수고는 아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며 문제를 언어화할 수 있었으니 충분하다. 이제 그 문제를 또 다른 거울에 비추어 보면 된다. 남이 해주는 조언이 거슬려도 나쁠 건 없다. 말을 곱씹어 보면서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거참 거슬리네 하고 대화를 끝내면 얻을 것이 없지만 왜 화가 날까? 어떻게 반론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기 나름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무릇 거울은 나의 민낯이 또렷이 보여야 한다. 스스로 결정하려면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화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언젠가 한 스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나도 90이 넘었으니 웬만한 일은 해탈했다고 생각했지.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생각도 딱히 없고 이성이 좋아지는 일도 없어. 그런데 말이야, 화만큼은 어떻게 안 돼. 이 나이를 먹고도 화가 나더라니까. 분노는 아직 해탈하지 못했어. 부처의 가르침을 알려면 아직 멀었지 뭐. 스님이 개인적인 일로 화를 낸 건 아니었다. 절에서 전쟁고와 구호 활동을 하며 자원봉사의 기틀을 닦은 분이다. 그는 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한 세상에 분노했다. 스님에게 이런 분노는 지금껏 스님이 해온 활동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이런 분노라면 버리려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그릇에서 넘치지 않도록만 조심하면 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분노가 다스리기 힘든 감정임은 분명하다. 나이 90을 넘은 스님마저 여전히 어렵다고 말할 정도이니 말이다. 화내지 않으리라 다짐했는데 작은 일에도 부하 직원에게 버럭 화가 나요. 동료의 말에 욱하고 화가 쌓여서 늘 예민해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도 많다. 나도 모르게 욱하는 건 화를 내면 상황이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다. 그런데 냉정히 생각해보자. 화를 크게 내면 낼수록 듣는 사람은 위축되고 반발심만 커질 뿐이다. 화내는 행동에 쓸모가 있다면 단 하나, 이게 바로 문제라고
과격하게 지적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노발대발하며 나무라면 듣는 사람은 쉽사리 수긍하지 못한다. 당연히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낸다면 그저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자. 상사가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하고 부하 직원에게 큰 소리를 냈다고 치자. 보고에 핵심이 없다고 지적했을 뿐이니 다음부터는 두 갈식으로 보고하면 된다. 성미 급한 상사가 얼마나 예민하게 굴든 지적받은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이 사람은 화를 내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불필요한 분노는 흘려버리면 된다. 화가 나는 건 내가 옳다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옳은 것은 모호한지라 늘 변하기 마련이다. 이 사실을 알면 잠시 욱할지언정 분노에 휩싸일 일은 없다. 내가 늘 옳다는 믿음은 불교와는 거리가 먼 마음이다. 불교에서 분노를 경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괴로움을 낳고 깨달음을 방해하는 세 가지 번뇌인 삼독 중 하나로 분노를 꼽을 정도다. 내가 또 화를 냈구나 하고 깨달았다면 내 생각이 정말 옳은지 짚어보아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은 일정한 조건에서만 성립한다. 분노로 번뇌하고 싶지 않다면 이 생각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한다. 덧붙이자면 화를 빨리 가라앉히려면 화가 나는 사람에게서 물리적으로 멀어져야 한다. 기왕이면 일어서거나 의자에 앉기보다는 바닥에 몸을 붙이고 앉으면 효과가 좋다. 인맥도 친구도 많을 필요 없다.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만큼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남이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기를 기대해선 안 된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남이 나를 무슨 수로 안단 말인가.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 타인에 대해 속속들이 알기란 불가능하다. 혹시 누군가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한다면 또는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다. 이해는 말하자면 합의된 오해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서로를 오해해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서로를 저마다의 상황에 맞게 해석해 받아들였을 뿐이다. 친구가 많으면 하루하루가 즐거울 텐데 인맥이 넓을수록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면 된다. 다만 인간관계에서 번잡함을 느낀다면 인맥은 물론이고 친구에게도 연연할 필요가 없다. 억지로 친구를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힘들기만 하다.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기껏해야 10명 남짓 아닐까? 많아봐야 20명 정도일 것이다. 친한 친구도 많고 직장 동료들과 사이가 좋아도 상황이 변하면 사람 사이의 관계도 변한다. 결국 나의 삶과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그리 많지 않다. 살면서 필요한 인간관계는 원래 제한적이다. 극단적이기는 해도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친구가 생기면 우리는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려 노력한다.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나의 이런 마음에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느끼겠지 하고 내심 기대한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욕심이다. 나의 마음을 친구가 기꺼이 받아주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친구가 늘 내 마음을 알아주리라는 법은 없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새로운 고민과 스트레스가 생긴다. 친구가 너무 많으면 관계를 유지하느라 마음이 피폐해져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다.
하물며 SNS로만 이어진 피상적인 관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관계에 대한 고민으로 힘들어하면서 왜 그렇게 친구를 늘리고 싶어 하는가?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일이 누가 봐도 마땅하면 굳이 찾아 나서지 않아도 사람이 곁에 보인다.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가 먼저 다가와 인연이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사람과는 1년에 딱 한 번 만나더라도 깊이 통하는 무언가가 있다. 어떻게 지내는지 문득 궁금해져 소식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이. 이런 인연이 나에게도 몇 있는데 더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게 되면 아마 부모를 잃은 듯한 마음이지 않을까.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할지를 알면 그 다음은 쉽다. 소중한 인연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지를 생각하면 된다. 죽음은 넘어야 할 산이 아니다. 나 자신이란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 임시로 빌려 쓰는 배와 같은 것.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타야 하는 배가 바로 나다. 아무리 자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배에 올라타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배가 자신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 많다. 강을 건널 수 있으니 배에 가치가 생기는 것이지 사실 배 자체에는 별다른 가치가 없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도구는 버리면 그만이지 않은가. 배도 마찬가지다. 올라탔던 배가 가치를 다하면 그만 배에서 내려도 아쉽지 않을 터. 그러니 강을 다 건너서 인생이 끝날 때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것 없다. 미련을 내려놓고 사뿐히 강 건너편에 발을 디디면 된다. 둘도 없는 인생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빚어낸 착각일 뿐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다. 왜 죽음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하면 누구도 죽음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죽음의 정체를 알면 손이라도 써볼 텐데 아무도 이 중요한 사건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데다 사는 동안은 달리 알 방도가 없다. 천식에 시달렸던 어린 시절, 죽음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던 나는 어른들에게 죽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고 틈만 나면 물었다. 그러면 100이면 100, 별님이 되는 거란다. 꽃밭이 있는 천국에 가는 거란다. 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내가 바보인 줄 아나? 하고 어린 마음에 삐죽댔던 기억이 생생하다. 내가 궁금했던 건 죽은 다음 어떻게 되는지가 아니었는데 누구 하나 궁금증을 풀어주는 어른은 없었다. 그렇구나. 죽음은 그 아무도 모르는 거구나. 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두고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나는 거라 여긴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경계가 있고 재판관 역할을 하는 신이 관문을 지키고 서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좋은 곳으로, 나쁜 일을 한 사람은 고통스러운 곳으로 보낸다는 생각 말이다. 죽으면 1000개의 바람이 된다는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다. 이런 생각은 하나같이 죽으면 지금 이곳에서 다른 어딘가로 간다거나 다른 존재가 되리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태어났을 때부터 나였으니까 육신이 사라진 뒤에도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는 이어지리라는 생각 말이다. 나가 모습을 달리할 뿐이라고 모두가 착각한다. 죽음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석가는 사후에 대해서 무기의 자세를 관철했다. 죽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지는 알 수 없고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다는 말을 남겼을 따름이다. 알 수 있는 점은 단 하나.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다. 의미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별이 되고 바람이 되고 저 세상 어딘가에 옮겨가는 이야기를 짓는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다. 딱히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러니 죽음을 넘어서려 하지 않아도 된다. 뜻하지 않게 태어난 인생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 애쓸 필요도 없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럼에도 왜 사느냐 묻는다면 이라는 책을 읽어드렸고요. 긴 책의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의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